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기능표 강의 이번 시간에는 파동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동론 그러면 가장 크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랄프 넬슨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퇴직한 회계사가 과거 그 시점에서 과거 75년치 미국 다우지수 등의 흐름으로 이론을 정립해서 발표하던 시기와 일목산인이 동양에서 1935년 6년 32년부터 개발 시작해가지고 35년 36년에 뭐 공식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만 35년경부터 쓰던 시기하고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류는 없어요. 교류 있을 리가 없죠. 하여튼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 이론이 각각 미국과 일본에서 193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뭐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자연의 법칙, 피보나치 수위를 비롯해서 자연의 법칙에서 이걸 뽑아냅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어쨌든 뭐 가장 기본적인 틀이 상승 오파의 하락의 위시, 이것이 또 더 큰 파동으로 더 큰 파동 이러면서 세분에 나가면 144개,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오파 하나만 하더라도 1파의 0.618, 1에서 3의 0.618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조정 파동이 뭐 지그재그 플랫, 그다음에 삼각형 조정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불규칙 조정 뭐 네 가지가 나오고, 그것이 또 X 파동이 연결되면서 나오고, 파동이 또 연장이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고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알지만 써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목균형표는요, 저 같은 사람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당시로서는 거의 뭐 10년 이상 연구하던 사람이 보기에는 좀 처음에는 황당할 정도였어요. 왜냐? 여러분, 일목균형표 이론의 파동은 이게 전부입니다. 우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일목산인의 기본 취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본인의 말을 따르면 정권시장, 시세의 장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와 함께 복잡다단, 변화무상, 천변만화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형태, 움직임을 전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내면 수많은 모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압축하고 들어가면 이 형태죠. 뭐 비유를 하자면 지구상 인구가 뭐 70억인지 80억인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문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문도 어떻게 분류를 해보면 뭐 와류가 왼쪽으로 생긴다, 뭐 오른쪽으로 생긴다라든지 뭐 이 몇 가지 패턴이 나오나 봐요. 예. 어쨌든 일목균형표의 파동은 1파동, 하나의 파동, 영문으로 I자입니다. I자. 그냥 한번 오르거나 한번 내리는 이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부속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세의 파동의 부속품입니다. 부속. 그 다음에 이 파동은 이런 그대로 그냥 두 개입니다. 이는 두 개의 파동입니다. 한번 오르고 한번 내리면 영문으로는 V자. 한번 내리고 한번 올라가거나 이런 V자예요. 그 다음에 3파동, 세 개의 파동은 N자예요. 상승 N이거나 하락 N이거나, 특징은 뭐다? 저점이 내려간다. 고점과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과 저점이 내려가고,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과 고점이 올라간다. 즉 돌파가 나오고 이탈이 나오면 이건 상승 N, 하락 N이에요. 그 다음에 파동이 뭐 5파를 갔다 그러면 일목에서는 이게 M 파동이 두 번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파, 9파 갔다 그러면 이제 이 N의 계속 반복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비유를 하면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레고 블록 같은 겁니다. 레고 블록도 아주 무슨 성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어린애들이 쓰는 건 마치 테트리스 조각처럼 뭐, 그죠?
이런 뭐 요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서 뭔가 형태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이 블록이죠. 블록. 이 기본 블록이죠. 그러니까 균형표에서 기본 파동은 그냥 3파동이 끝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조금 변화가 나옵니다. 다른 형태들이 변화가 나오는데 아무튼 영문의 I자 하나, V 한 번 오르고 한 번 빠지거나 한 번 내려 올라가고 상승엔 하락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저의 표현입니다. 모든 시세는 예? 모든 시세는 N자로 움직인다. 그것이 뭐 원형바닥이든 원형천정이든 뭐가 어떻게 됐건 결국 전체를 보면 N자로 올라가고 N자로 빠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세를 보실 때 모든 시세는 N자로 움직인다. 지금은 그 N자 파동 속에서 어떤 부분인가? 에? 그리고 더 큰 N자 속에서 지금 어느 부속품인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고 현재 시장의 힘, 펀더멘탈, 자반 여건, 추세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상승 N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하락 N으로 가는 것이 이런 사상, 이런 기반 위에서 시세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시세는 N자로 움직인다. 그래서 고점을 높이면서 가지 못하면 옆으로 끼거나 결국은 하락한다. 이런 것도. 그랬을 때 얼마를 내려갈 것인가,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가. 항상 N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표에서 S파동. 이건 앞선 시간에서도 한번 보셨죠. 그래서 한번 오르고 눌림 주고 다시 올랐다가 눌림이 왔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첫 상승 파동 고점 부근이더라. 그러면 우선 느낌상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이게 S자처럼 생겼거든요. 하락 N자는 이렇습니다. 하락에서 파동은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가 S자처럼 생겼죠. 즉, 이 고점. 그래서 뭐 말하기 쉽자면 여기에 마치 일목의 변화일이 오고 봉의 패턴도 이 점에서 도지 같은 게 뜨고 그 다음에 갭 상승 양봉이 붙거나 이러면 이건 뭐 무조건 묘수입니다. 그런 거 떨어지면 손절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 바닥, 전 고점 걸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이러듯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와서 부딪히고 만약 여기서 반전형 패턴이 뜨거나 여기 일목의 변화일 같은 게 뭐 들어와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주 강력한 매수 위치입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 파동이 지나서 이런 자리에서도 새로운 파동으로 만들어가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5파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아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S파동 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Y파동. 이거는 확산행입니다. 확산행. N자였다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N자였다면 여기를 안 오고요. 이 위점에서 돌아왔어야 됩니다. 그죠? 상승 N자라면 이 저점을 안 깨야죠. 근데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고점이 위로 올라가고 저점 길이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게 확산행입니다. 이게 상투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일봉이 여러 개 이렇게 됐다면 이 자리는 주봉은 뭐 대음봉이 뜨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확산이 다시 되는 거 Y의 Y 파동 한번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이 상투 패턴으로 봅니다. 그리고 목표치 계산할 때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폭과 이 폭을 비교를 합니다. 이 내려간 폭만큼 이 폭이 올라가서 여기는 상투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 2002년 4월 22일 지수 상투는 완벽한 Y파동이었습니다. P파동은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이만큼 수렴하고 이만큼 수렴하고. 되게 수렴이 정점이 좀 위에 중심보다 전점보다 위에 있는 아래 있냐를 가지고 약간 힘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이 정점에서 터져 나가는 방향으로 뭐 추종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또 일목은 그죠? 만약에 변화일 같은 게 와 있다면 어느 날 직후부터 터져 나갈지를 미리 점쳐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렴형 파동. 이게 사케다 기법으로 가면 고점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뭐죠? 배아형, 잉태성 그럽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배우고 있는 형태라고 해서 아까 보시는 Y자는 장악형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뭐 상승하다가 양봉 나오고 음봉이 큰 게 나오면서 덮어 씌워버렸다.
특히는 주봉에서 이게 나오면 일목이선의 완전 상투 패턴으로 굉장히 주의하는 패턴입니다. 사케다 기품에서는 이게 포선, 예, 그다음 보자기, 장악형,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선할 때가 보자기입니다. 포장한다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파동론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 이걸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프랙탈 이런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우리가 복잡게 그럽니다. 복잡게 뭐 카오스, 뭐 프랙탈 이런 복잡게 이론을 가지고 또 뭐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측이 그냥 전혀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를 하기도 하고요. 랜덤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프랙탈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극복할 수 있다면 결국 남는 것은 통계학이다. 아무리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전체를 잘 분류를 해보면 그 중에 뭔가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론보다는 우리가 이제 남해안의 지도를 보면 뭐 제가 대충 그렸습니다. 이랬지만 이걸 또 더 확대해서 들어가면 또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렇고 그죠. 그걸 또 들어가면 또 그 안에 막 해안선들이 이렇게 있죠. 그 자기 유사성, 프랙션, 균열 파열에서 파편, 어, 예, 파편 부분, 예, 여기 프랙션이 여기 있는데, 예. 여기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뭐 확대해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뭐 해안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에는 여러분 축적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가 아니고는 전체 그 작은 마을에 있는 이런 굴곡까지도 표시를 다 못하잖아요. 그죠? 남해안에 아주 근데 이걸 전체를 보면 이런 해안선이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뭐 도단이 이런 게 나오고 이 이야기입니다. 파동이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자 보세요. 자연에 내포된 불규칙성의 정도는 축적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대중소, 대세중세 소세, 예? 그다음에 월봉, 주봉, 일봉, 분봉으로 가면서 매매의 접목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건 뭐 주봉에는 일봉에는 맞는데 분봉에는 잘 안 맞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매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시세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틱이나 작은 분봉에서도 등락이 있고 그죠? 거기서 모여서 15, 30, 60분을 이루고 일봉을 이루고 주봉을 이루고 월봉을 이루고 간단 말입니다. 그 안에 내포된 규칙성의 정도가 축적과 상관없이 일정해야 그 이론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분봉의 시세 추정법이 다르고 뭐 일봉이 다르고 월봉이 다르면 좀 이게 좀 이상하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달라지는 매매 방법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비유 같은 걸 좀 많이 쓰는데 여령 교수, 예,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던 거의 뭐 대단한 지식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고 하는 책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 아주 대히트를 쳤고요. 일본에서 이 책이 절판이 됐습니다. 절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일본을 아주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보시 도깨비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에서는 자꾸 이러는데 밖으로 나오면 나쁜 짓을 하고 도깨비 짓을 하고 그래요. 확장으로 가면. 근데 뭐 그 이야기를 제가 소개시키면 또 좀 그렇고 거기에 보면은 일본의 하이쿠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단시가 있어요. 이게 17글자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짧은 시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짧게 가다 말아버립니다. 그냥.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동해의 노, 작은 섬의, 갯벌의, 모래밭에서 내 눈물에 젖어 개와 논일다라고 하는 일본 다코보쿠 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령 교수께서는 이 일본 사람이 동해 큰 바다가 결국은 개 눈물로까지 이렇게 축약이 되는 축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축소가 되어 온다 그죠?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파동론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압축과 그다음에 확대, 이게 무시로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파동론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동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하루 앞과 한 달 앞과 1년 앞과 10년 앞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파동이 이렇게 흘러왔으니 예를 들어 볼게요. 시세를 무조건 오파로 간다면 이렇게 조정받으면 이게 이제 한 번 더 남았죠. 그죠? 근데 이 전체가 여러분 오는데 뭐 한 10년 걸렸다고 합시다. 그 안에서 그러면 파동의 비례미가 있잖아요. 몇 년, 몇 년.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이해되시죠? 파동의 형태. 그러니까 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이 부분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이야기를 하나만 더 가지를 치자면 제가 비유법을 하도 많이 써서 그런데 어디선가 이러면 맘모스의 뼈가 화석이 한 서너 덩어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시다. 에? 그럼 여기 전문 학자는 이 뼈가 등뼈 중에서 사람으로 치면은 요추 몇 번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겠죠. 그러면 이 뼈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봤을 때 이 맘모스 혹은 공룡일 수도 있고요. 전체의 크기는 얼마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적이 가능하겠죠. 이거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뼈의 모습만 보고도 이거는 몇 세 정도의 아이이고 아니면은 성인 남자의 경우에 이 뼈가 이 정도라면 전체 신장은 얼마 정도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되십니까?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죠. 미루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론에서 내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잘 잡히면 앞에 드러나지 않는 이 앞으로의 시세의 큰 틀을 짐작할 수 있고 여기에 일목시간 파동 가격이 들어가면 언제 그래서 제가 저라고 항상 모든 시세를 다 맞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한국경제TV를 2002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출연을 했는데요. 그 중간중간 많은 경우에 제가 연말에 내년도의 중요 변화일을 TV나 투자설명회에서 발표하거나 혹은 TV에서 다음 주 변화일은 혹은 다음 달 변화일은 며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봄에 2월인지 3월에 이미 TV에서 올 10월 되면 미국으로부터 해서 폭락이 온다라고 제가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목이 찬 시간상의 문제 아니 언제 시간 마디가 온다는 것과 파동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기 오면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 그리고 엘리어트가 전보 보내가지고 그죠? 지금까지 왔던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시세는 언제부터 이제는 하락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것을 예고를 해버려 가지고 아주 유명해지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저는 이 프랙탈 파동론 그다음에 시간 시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걸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건 제가 나름으로 분석한 겁니다. 일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우리가 파동의 공부, 파동을 가지고 뭘 볼 것인가, 얻는 효과, 이득은 무엇일까?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제가 다시 좀 세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추세 파악입니다. 이거 다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인 것을. 그 다음에 시세 힘, 의지, 이 시세가 얼마나 강한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올려가려고 그러는가? 내려가려고 그러는가? 그 다음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시간론과 가격론이 있었잖아요. 가격 목표치를 분석하고 변화일을 잡고 하는 데 있어서 뼈대가 이겁니다. 뼈대. 골격은 파동이 있어서 이게 가능해요. 파동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하나 볼게요. 여러분 바닷가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바닷가에 갔는데 지금 파도를 치는데 이게 밀물인지 썰물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이건 저희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썰물이라면 계속 왔다가 내려간단 말이죠. 근데 잠깐 서 있어 가지고는 이게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파도가 많이 왔다가 짧게 왔다가 많이 왔다가 짧게 왔다가 자꾸 이러거든요. 그죠? 바닷가 가보시면 아시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밀물인지 썰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 위에 남겨지는 물 자국을 한번 보세요.
물 자국이 한참 많이 남아 있다면 아무리 땡볕에 빨리 모래사장이 말라간다 해도 이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는 썰물이겠죠. 이해되시죠?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뒤로 간단 말입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쪽에 젖어 있는 해변이 넓죠. 반대로 들이치는 밀물이라면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해도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남겨져 있는 물 자국은 적어요. 이게는 그 울산 인근 강동 정자 해변입니다. 이쪽 해안선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제가 2002년 서울 오기 전에 울산에서 6년을 있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썰물은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어떻게 된다? 정점을 낮추면서 하락 N자로 갑니다. 밀물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해도 고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승 N자로 옵니다. 그래서 파동을 통해서 추세를 알 수 있다. 시세는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저점이 계속 상대적 저점이 올라가고요. 상대적 고점이 올라간다면 이건 상승 추세죠. 너무나 간단한 논리고 일목균형비설 이런 건 이걸 이제 영어식 표현 보더라인, 보더라인이라고. 파동의 경계선, 이건 아주 단순 논리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다행히 주식을 잘 사가지고 추세를 잘 타고 있다면 직전 저점 무너지기 전까지는 안 팔래. 이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마지막에 아주 큰 시세가 나왔을 때 여기 이탈하도록 기다리면 너무 시장에 반납을 많이 하죠. 이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다행이에요. 하락이 있자니까. 이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주 단순화하자면 상대적 저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하면 그렇게 가는 시세가 있다면 이건 다 먹는 거죠. 파동과 추세를 본다. 파동으로 추세를 본다. 그 다음에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상승 N자가 나오고 하락이 이탈할 때는 하락 N자가 나오면서 이탈이 내려갑니다. 여기 시세가 한 점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는 과거 루브나 있는 것처럼 점하로 전혀 거래 안 될 때만 이렇게 빠지지, 통상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Y자로 무너져도 N자로 꺾으면서 내려가는데 제반 저항선 돌파하고 시세도 상승 N자로 여기 시세를 넘거나 N자형으로 갑니다. N자로 갑니다. 그래서 다케사부루의 꺾은선 기법이거나 다우 이론에서도 N자형 매수 자리 보면 이런 자리 매수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이평선이나 일목의 선들을 돌파하려고 나중에 이러한 선들이 돌아서고 더 시세가 전해지면 정별이 됐다가 그 선들을 이탈을 하고 시세 자체는 또 자체대로 N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이 일어나죠. 다만 이제 혼조 시세는 늘 N자와 뭐 상승인가 하락이 이렇게 섞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어렵긴 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을 통해서 시세의 크기를 본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고 하면 파동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매도 매수가 싸우면서 그 궤적을 그죠? 그 싸움의 결과를 나타내준 이 족적입니다. 족적. 이 시기는 매수세가 강해서 올랐고 이 시기는 매도세가 강해서 빠졌고 또 매수세가 강해서 올랐고 매도세가 강해서 빠졌고 그 끊임없는 힘겨루기. 이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만약에 뭐 지진계처럼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하지만 어느 한쪽 힘이 세면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 팀이 힘이 세면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그 가운데 이 표시줄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죠? 그 궤적을 기록해 보면 단순화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왜 전소리를 길게 했느냐 하면 여기 저점, 제가 A라고 할게요. 와 B 저점 간의 폭이 상당히 크죠. 물론 고점 길이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이 저점 길이의 폭이 좁고요. 직전 이 고점과 비교해서도 여기는 폭이 좋은데 여기는 폭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S 파동에서 배울 때 이렇게 퉁 치면 바닥 찍고 돌기 좋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시세 자체를 놓고 보면은 이 가 시세보다는 나 시세가 힘이 여러분 약한 겁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은 이 시세는 일목균형표의 한 기준선 정도 타고 가거나, 예, 그랬다면은 이 시세는 기준선 정도는 깨버리고 구름 상단 정도까지 오면서 가거나, 막 이평으로 따지면은 20선 타고 가자면 마음 편한데 20선은 깨고 만 60선까지 가가지고 쏙 새긴다든지 이런 식의 시세가 되는. 그런데 보세요, 여기까지 왜 밀리겠습니까? 매도세가 강하거나 매수세가 약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세는, 예, 너무,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상처가 깊다 말입니다. 때리는 게 세게 때리고 쉽게 너무 쉽게 허용한다. 이건 약한 시세입니다. 약한 시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중에 어떤 종목 같은 거 보면 이러다가 나중에 매수세 붙어가지고 날아가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우리가 매매하기 쉬운 건 이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어트 파동 이런 절대 불가치 법칙 중에 4번 파동은 일본 파동의 고점을 이탈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오파가 아니다. 이건 상승파가 아니다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절대 불가침 법칙에 그게 나옵니다. 4번은 일본의 머리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례미 시원시원, 예, 좀 속된 말로 쭉쭉 빡빵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두들겨 맞고 이런 건 쏙 새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도끼질이라고 합니다. 시세의 도끼질. 예, 도끼질을 하면 뭐 자꾸 이렇게 돼요. 자꾸 이렇게 돼요. 예. 우선 이 개념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시간, 여기와 여기가 동일한 시간에 상승 3파동만 주는 시세하고 5파동 가는 시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쪽이 힘이 더 세죠. 강하죠. 예, 이미 강하죠. 이쪽은 약합니다. 예. 우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파동의 형태를 보면 이 시세가 강한 시세인지 약한 시세인지, 많이 갈 수 있을지 적게 갈 수 있을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드시지 않고 너무 장대로 가버리면은 이격 부담,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요소로 있겠지만 우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동을 배우면, 파동을 알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프랙탈 같은 걸 가지고 파동을 가지고 수일, 수개월, 수년 앞을 볼 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예, 어떤 시제가 무조건 오파동으로만 간다면, 그죠?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까지 갈 수 있을지 설계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런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 현재의 위치를 엘리어트를 가져가 볼게요. 엘리어트 이론에서의 5파 중에 3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통상의 경우 3번 파동이 가장 깁니다. 우라카미 군요의, 예, 뭐 시세 사기절로 보자면 여기는 여러분 실적 장세예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대개 경기가 나쁠 때,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일 때 미리 돌기 시작하는, 예, 그런 장세고요. 예, 여기 실적 장세라고 가장 강하거든요. 강해야 됩니다. 다시 시세가 5파까지 갈 건데 여기가 3파 정도라면 그럼 여러분 경제 지표나 기업의 실적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실적 장세에 버금가는 좋은 상태여야 됩니다. 좋은 상태여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3번이라고 보고 있는데 경제 지표 개선이 거의 잘 안 되고 있고요. 시중에 풀린 돈의 힘으로 겨우 좀 올려놓는데 이게 경제 지표가 따라오질 못해요.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가다가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죠. 예, 돈의 힘이 더 이상은 발휘를 못하거나 돈을 더 이상 못 풀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또 계절로 생각해 볼게요. 내 생각에 이게 3번 파동이라면 계절적으로는 여름일 거야.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내가 냉동인간으로 깨어났거나 터미네이터처럼 미래에서 왔는데 주변을 보니까 가로수 잎들이 다 푸르고, 그죠? 활엽수들이 푸르고 이렇다라면, 물론 뭐 기온이 이미 좀 따뜻해서 다를 수 있겠지만 새벽에 도착해서 추울 수도 있잖아요. 냉동에서 일어나면 이게 뭐 추워서 추운 건지 내가 냉동에서 일어나서 추운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런 변수 제외하고요. 주변을 보니까 나무들이 뭐 아주 그 가로수들, 활엽수들이 푸르고 이렇다라면
지금은 적어도 그렇잖아요. 초여름에서 여름이다라는 느낌이 있겠죠, 그죠? 나는 완전 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로수 다 떨어져 있고 길에는 그냥 낙엽이 구르고 그럼 여름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반구 기준으로 이러면 이게 지금 7, 8월은 아니고 뭐 10월 11일로 가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서로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시세를 보면서 나는 이 시세가 지금 3번 파동 중의 3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시세가 요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3번 중의 3번이라고 보고 앞으로 여기서 5파도 나오고 이래가 더 5파도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주변을 보니까 전혀 아니 올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승 5파가 아니라 상승 3파 ABC 반등주가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주변을 보니까 낙엽이 뒹굴고 이래요. 그럼 지금 여기 이 다음에는 뭐가 오죠? 겨울이 오죠.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가을에 낙엽이 겨울까지 남아있을 리는 없죠. 청소 다 해버리는데. 그죠?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요령부득일지는 몰라도 뭔 소리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형태를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이 구조를 이용해서 시세 장기 전망이 가능한 한편 현재 이런 내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주변 조건들이 구비 완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니야 제표나 모든 흐름을 보니까 이게 지금 푸르름이 성성한 여름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가을이거나 그죠? 가을의 초입이거나 이걸 머릿속에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 판단하는데 대세를 판단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장중 단타나 이런 건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예, 그건 이 주변 변수는 아니고요. 장중에 뭐 수급을 보든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지수 매매하면 장중에 요즘 2020년 지금 제가 올 초에 이걸 녹화를 뜨고 있는데 미국 뭐 선물 나스닥 선물을 본다든지 수급을 본다 뭐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시세에 또 걸맞은 그런 변수들을 우리가 물론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들 대세는 거의 이러합니다. 펀더멘탈 기업이고 나라고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경기 여기에 따라갑니다. 대세는 그러니까 일부 중간에 뭐 주가 하락이 있거나 이런 건 있다 해도 기업이나 국가 경제 성장률이 아주 좋다면 결국은 어디에 되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기 시세는 수급. 이 수급은 하루하루 샀다 팔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기관 뭐 과거 같으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수익 증권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 같은 거라든지 그죠? 그다음 외국인들이 뭐 신흥시장에 돈을 집어넣거나 빼거나 이런 문제 아니면 뭐 본국의 리스크 문제 때문에 계속 팔아서 돈 우리나라에서는 ATM 팔아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고대 많이 하던 뭐 MSCI 우리 한국 지수가 한국이 뭐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비중이 늘어나게 생겼다라든지 아니면 같은 신흥국 내에서 중국을 자꾸 편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빠져나가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조건에서 이 수급을 말합니다. 그런 수급들은 중기 시세. 그래서 대세 하락장이라도 수급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고요. 대세 상승장이지만 중간에 수급이 나빠지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시세, 작은 파동 이런 것들은 어떤 뭐 특정 종목의 이걸 특정 종목의 고유 위험이라고 하죠. 고유 리스크나 혹은 호재로 뭐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통상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변수, 정시를 싸고 도는 변수야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나 통상 그러다 통상 대세는 펀더멘탈을 따라가고 중세는 수급을 따라가고 소시제는 뉴스나 이 재료를 따라간다. 그럼 아까 보신 파동에 이걸 같이 대입을 해보는 거죠. 과연 3번에서 3파가 맞을까? 상승은 이제 시작일까? 아직 하락 중 일시 반등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 시세,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이 내 머릿속에 정립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가 하나 예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냥 시세를 보기에는 1번 올랐다가 2번 빠졌다가 이 정도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세는 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조건이거나
예, 경기 변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는 경제가 완전히 침체를 벗어나서 뭐 경기 선행 지수도 돌고 되게 주가바닥보다 한뭐 5, 6개월 선행한다고 하죠. 예, 요즘 들어서는 좀 많이 달라졌긴 합니다만 통상 이름 그대로 선행 지수는 그죠? 예, 경기를 먼저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돌고 해서 시장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지겠다 싶다면 지금 이 파동은 예, 이 속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이 속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시세는 이렇게 가거나 되게 첫 시세 일반 개별 종목 이렇게 그냥 좀 길게 빠지고 올랐다 빠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 위에 3번 주 파동이 한 5파 정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이 시세를 보면서도 겁을 낼 것이 아니라 이 조정에는 적극 매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평선을 보면서 이것이 돌아선 상태에서의 눌림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랜빌 법칙이나 이런 데서도 이러한 것들이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같은 사상이에요. 그런데 파동으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죠. 예, 상승 파동은 무조건 예, 5파로 가거나 반등 파동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 일정 시간 이상 규모의 파동이라면 N자로 상승이 한 번,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 가면서 좀 누른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반등이 맞거나 상승이라면 여기까지 최소한 갈 수 있는 예?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파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섭성,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나의 태도, 투자 전략,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안 되고 다르게 간다면 거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은 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겠죠. 아니면 철수를 해야 되니까. 예, 계속 반복 말씀드립니다만은 파동은 단순히 상승, 하락, 여파,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생각, 저는 일부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때는 남보다 다른 식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강의를 엄청나게 길게 했기 때문에 뭐 사례들은 다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것만 하나 넣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1989년 4월 1일 장중 1015포인트 첫 1000포인트를 찍고 1992년 8월 22일 456포인트까지 44개월 동안 하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어트 파동이 일어나 완벽한 오파를 치고요. 예, 1994년 11월 9일 날 1145포인트로 상투를 찍고 여기가 바닥이 840포인트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예? 1989년까지 상투를 쳤고 1980년 1월 4일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이제 100으로 기준점으로 삼는 구간이고요. 85년 10월에 125포인트인지 이 선에서 수렴하다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89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당시 정시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저도 정보시장에 있으니까 저는 1989년에 은행에서 정보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있었던 임원이나 이런 양반들 신문 제가 스크랩 그것들도 저기 신문지에서 오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92년에 바닥을 치니까 이게 1998년 정도까지 99년까지 10년 주기가 또 왔다고 난리를 치면서 첫 상승이 400에서 1000을 왔으니 이번에 800 조정을 받고 가면 예? 이젠 10년 주기가 또 간다고 하던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파동의 인식 문제입니다. 큰 파동에서 지금은 이 조정이다. 이제 출발을 했으니 자 보세요. A, B, C 조정이 나왔잖아요. 엘리어트가 말하는 ABC 조정이 나왔죠. 플랫형으로 쳤거든요. 이게 78% 80% 이상 못 넘어가면 플랫 파동이 안 나오는데 우선 그때 사람들이 다 이랬어요. 저는 이때 뭐 정확히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엘리어트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접목하던 때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보세요. 가다가
여기 노태우 대통령 그 비자금 사건 터지던 시기에요. 박기동 의원이라고, 예, 그 양반이 TV에 나와가지고 이게 비자금 문건이라면서 앞에서 흔들어대던, 그러면서 하여튼 뭐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고 그 뒤에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잡으러 저기 합천까지 차가 내려가고, 어쨌든 96년 6월 26일에 직전 이 두 개의 저점을 깨버려요. 깨버립니다. 근데 이때 제가, 예, PC통신 하이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이고요. 예, PC통신 하이텔에 글을 올립니다. 아이고, 내용이 없네.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인데,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당시는, 예, 현미경도 없고 이게 왜 이런 병이 걸리는지를 몰랐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판단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흑사병이 돌면 유럽은 뭐 거의 뭐 육지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저기 영국을 제외하면. 그래서 그때 돌았던 노래가 어떻게 했냐면, 달아나라. 쿠베르탕 남작의 뭐 올림픽 기호가 아니고 달아나라.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늦게 돌아오라. 자, 흑사병이 딱 시작이 되었어요. 완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원인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유럽은 육지로 연결돼 있으니까 돌아가라. 가급적 멀리, 가급적 빨리 도망가고, 가급적 늦게 돌아오라. 제가 여기에서 그 글을 썼어요. 왜 그 글을 썼느냐? 파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올랐다가 ABC 조정받고 1, 2, 3, 4, 5예요. 이렇게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깼잖아요. 깼으면 이게 뭡니까? ABC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이게 27개월인가? 아마 올랐던 것에 따른 조정이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데, 이게 시그널이라는 거죠. 시그널. 이 하락 N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모든 시세는 N자라고 보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큰 상승엔, 그 안에서 상승엔으로 보고 있는데, 저점을 깨버리면 하락 N자잖아요. 하락 N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PC통신에 그거를 정확히 올린, 예, 자료가 있습니다. 도망가라. 이게 언제냐? 96년 6월이에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IMF까지 옵니다. 여기서 떨어지다가 97년 1월 8일하고, 이제는 오래돼서 여러분 저도 복귀하는데 좀 그러네요. 3월 24일인가 그래요. 거기서 지수가 바닥을 찍는데 반등하다가 여기서 이때 이제 한보부도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아가 부도가 터져요. 리만 브라더스 부도 나면서, 예, 2008년 9월 하순에 터지고 10월에 폭락이 오듯이 여기서 기아 부도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수직으로 쏟아져요. 이게 여러분 IMF, 예, 외환위기입니다. 예, 한 340포인트대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IMF 구제금융 받으면서 올라왔다가 기업들이 구조조정 본격화되면서, 예, 98년 6월, 277, 9월, 그 다음에 287 쌍바닥 찍고 이제 이러면서 나중에 2003년 3월 17일부터 본격 대세 상승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많이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무조건 맞아서니까 어떻다를 떠나가지고 파동을 인식해. 저도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줄 몰랐죠. 그래서 그때 한 이야기가, 이게 한 300원 빠지니까 최소한 300대. 그랬던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선은 여기, 예, 여기 600대에서 예, 지지하다가 이제 뭡니까? 608하고 지지하다가 이게 기아가 부도가 터지면서 IMF로 가서 이제 300, 200으로 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제가 한번 보니까, 예, 이 마디 있죠. 이걸 섭성마디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로 따져보니까 71개월로 갔더만요. 그리고 여기까지 시간도 보면 그 일목에서 말하는 어떤 그 시간상 유지점이 나오긴 하는데, 우선 제가 이미 지금 녹화 시간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여기 단적인 예입니다. 파동이 1, 2, 3, 4, 5, ABC, 그리고 위로 봤는데, 그러면서 10년 주기가, 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파동을 그려놓고 보세요. 이렇게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1, 2, 3, 4, 5 나오고 ABC 조정받고 다시 뜨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로 갔겠죠. 대부분 이렇게 그려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대우증권의 신모상무도 여기까지 뭐 지수가 얼마 간다 이런 거. 근데 그건 뭐 인지상정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제가 뭐라고 토는 안 답니다. 저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만 여기서 대응이 설령 자기가 이렇게 보았다 하더라도 여기 무너지는 순간 우선은 이러면 아이고 하락연자구나. 그럼 제가 그랬죠. 얼마를 빠질까? 언제까지 빠질까? 이런 사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사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1145에서 이게 830이었잖아요. 일단 마이너스 300, 310포인트잖아요. 그럼 이게 310이 되든 여기서 310이 되든 일목의 목표치 배우셨죠? 이렇게 떨어지면 n 값이고요. 에? 여기서 1 빼버리면 이게 이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800 약 40, 30에서 310 한 빼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500 한 30포인트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600대에서 섭니다. 600대에서 일단 서고 실패하는 거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의하자고 한 게 1100 같은 게 여기서 한 300을 빠진다 생각하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상상하기 힘든 거죠. 대단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달아나라.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늦게 돌아오라. 그런데 그게 결국 98년 10월 가서야 완전한 바닥, 9월, 10월, 287 바닥 찍고 나서야 이게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9.11 테러 겪고, 뭐, 이러면서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난 사례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